1년 같은 일주일. 한국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마르고 닳도록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 미국 주식하느니 우리나라 주식하느니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인터넷이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을 텐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민 건조와 환경 관련주로 2022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한국 증시가 계속 좋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자신감 뿜뿜이죠. 증시 전망을 보면 4천에서 5천까지 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그 미국의 양적 완화가 언젠가는 멈출 거다라는 이제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전미 경제학회에 화두가 됐던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인플레이션이 올해 내내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정책 당국이 마음을 바꿀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그 마음을 바꾸게 되는 시기가 언제일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정부는 그거를 잘 안 바꾸려고 하죠. 왜냐면 경제 내에 지금 안 좋은 데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걸 지속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걸 못하게 막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리고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놨는데 우리가 과거의 경제학에서 보면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게 마치 공식처럼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일부에서는 뭐 그런 증거도 나타납니다. 자산 가격도 오르지만 그 구리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그런 원자재 가격들도 슬슬 올라가고, 유가도 최근에 보면 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특히나 올해 한 2분기, 3분기 정도쯤에는 작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확 여러 가지가 나빠졌던 데서 이렇게 기저효과라고 그러죠. 그렇게 올라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지속될 거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로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을 쭉 낮춰온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구조적 이유들은 여전히 작동 중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대표적으로 AI 같은 것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보시면 AI가 어떤 그 직업을 대체하나요? 사실은 약간 고소득층, 사무직의 그 일들을 대체합니다. 반면에 실제로 인간은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오프라인 활동에서, 예를 들면 그 어디 매대에서 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뭐 키오스크가 대체하긴 하지만 직접 이렇게 접촉해서 하는 그런 일들, 그 저임금 노동이죠. 네. 그런 부분들은 잘 대체를 못해요. 그건 또 더 비싼 로봇이 필요해요. 그죠? 몸으로 하는 일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임금 상승 압력이라는 게 아주 도도하게 내려오는 흐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이 인구가 줄어요. 작년이 처음으로 우리 주민등록상 인구가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 한편으로는 노령화하고 맞물리는데, 노령층이 뭐 많이 쓰시죠. 돈을 많이 쓰시긴 하지만 일본이 비슷한 경험을 했었잖아요. 이 젊은 세대에 비해서는 소비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총수요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할 거는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굉장히 안 그래도 심한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죠? 저도 양극화의 아래쪽인 것 같아서 굉장히 그런데 예, 농담입니다만, 그런 양극화라는 건 어떤 현상을 나타내냐면 돈이 많고 자산이 많은 분들이 밥을 3끼 아니고 5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똑같이 3끼 먹어요. 근데 없으신 분들은 돈이 없으면 1끼나 2끼를 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너무 극단적인 사례라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벌어들이는 소득이라든지 전체 이 평균에 비해서 전체 소비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이 도도한 인플레이션의 안정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면 사실은 그 단기적으로 우려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인플레이션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리스크 변수를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는 변수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한번 반짝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작년을 되돌아가서 보신다면
4월 달에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올해 4월, 5월 달쯤에는 물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이게 한번 팍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시장의 흐름을 뒤바꿔 놓을 것인가 아니면은 아이고 뜨거워 했다가 괜찮네 하고 다시 갈 것인가를 보는 데 있어서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흐름을 바꿔버릴까 아니면은 물가보다 성장에 대한 성장이 약할까라는 부분들 딱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물가가 반짝 올랐다가 금리가 반짝 올랐다가 다시 안정세를 보이게 된다면 시장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통화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중앙은행에서 작년에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니 시도한 게 아니라 변화를 결정했습니다. 과거에는 물가가 2%를 넘어서면 우리는 통화 정책 변화를 고려해 볼게요라는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보여왔는데 작년 하반기에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도입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도 우리는 평균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통화정책 안 바꿀 거예요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던져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은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흔들릴 수 있는 변수이긴 하지만 큰 흐름을 바꾸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물가보다 더 큰 성장이 2분기에 들어옵니다. 미국 GDP 성장률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기저효과 때문 영향인데요. 물가도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온다면 GDP 성장률이나 기업 이익 증가율도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요. 그래서 올해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10% 성장합니다. 유럽은 13% 성장을 해요. 물가가 3%, 4%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를 훨씬 더 압도할 정도의 성장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 거긴 하지만 시장은 다르게 해석하지 않을까? 일시적으로 불안해할 수도 있겠지만 야 성장이 10%야? 그런데 물가도 올라? 그러면은 성장에 대한 기대와 물가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같이 녹아 들어가면서 좀 강한 상승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금리가 오른다? 어느 수준을 돌파했다? 이런 것 때문에 출렁출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시가 많이 올랐을 때 이럴 때는 단기 조정이 빌미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큰 대세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아직까지는 정책의 스탠스가 유지되고 있고 성장이 충분하다면 오히려 기회로 삼을 때가 2021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Z세대라고 하죠. 그 젊은 세대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 젊은 세대도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주식 입문자들에게 조언, 주의할 점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항상 저희 주변에도 이렇게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공부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물건을 사는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 이북 리더기라는 걸 샀어요. 네. 이북 리더기 아시죠? 네네네. 그래서 그걸 사는데 거의 한 일주일 이상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보기도 하고 요즘 이제 인터넷 비교 사이트 있잖아요. 그럼 네. 거기서 얘는 어떤 게 좋고 얘는 어떤 게 좋고 그런 것들을 샅샅이 봤단 말이죠. 근데 아마 제 아들의 경우를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찾아봐요. 물건을 살 때 뭐가 어떤 게 더 좋은지. 네. 그래서 굉장히 소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에만 딱 들어오시면 그 옆에 친구가 야 이거 좋대던데 그러면은 사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괴리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주식시장 어렵기도 하고 보기도 뭐 사실 가격도 왔다 갔다 하고 너무 기업들도 많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실 텐데 그렇더라도 최근에는 일단 직접 하시려면 유튜브 같은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또 나와서 예전보다 정보 비대칭성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셔도 좋고 또 우리 이 여러 영상 보면 우리 이 팀장님 같은 이런 훌륭한 분들이 나와서 또 네, 알려주세요. 그런 거 잘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 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전문가한테 돈을 맡기기를 바래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하시는 거 좋은데 그렇게 관심을 못 가진 상태로 하시려면 차라리 전문가한테 맡기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주가가 오르면 무조건 내가 잘 선택해서 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냥 샀는데 운이 좋아서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이어가시려면 공부를 많이 하시거나 그런 시간이 확보가 안 되신다면 좀 전문가한테 맡기거나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초심자한테 좋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의 투자 패턴을 보면은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최근에도 뉴스가 났죠.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수 금액의 70몇 %가 대형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형주 위주로 한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에 의해서 수익이 나는 건지 내가 공부를 해서 수익이 나는 건지가 헷갈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네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나 잘 가니까 좋으니까 거기에 자신감을 갖고 무리하게 되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건 투자에서 이렇게 투기로 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시장이 잘 가면 잘 갈수록 왜 잘 갈까? 어떻게 될까? 지금 시장에서 더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좀 비중을 줄였다가 더 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계속 해나가신다면 향후 시장이 크게 변할 때도 뭐 방어를 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은 또 다른 수익처를 찾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종목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저는 종목 투자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큰 트렌드를 잘 읽으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구글 뭐 이런 종목들이 10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트렌드에 굉장히 잘 발맞춰 나가는 기업들을 선택을 잘했다면 하다못해 그 기업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관련된 ETF라든지 펀드에 투자를 했다면 수익이 많이 났을 수 있죠.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종목 선택이나 종목 찾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글로벌 경제, 통화정책, 매크로 흐름들, 유동성의 흐름들, 산업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훨씬 더 넓은 시야에서 주식이 증시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또 하락을 할 때는 금이 좋을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투자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평생에 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이게 말씀을 들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좋은 종목을 고르는 A, B, C가 ABC? 있다면 어떻게 어떤 게 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재무적으로 안전하면서 이익을 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이익이 언제 날 거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더 안정되어 있는 기업들은 당장의 이익들이 중요하고 조금 더 미래 신기술 같은 것들은 저 미래의 이익이 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추이를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익 전망치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걸 모르겠으면 이렇게 애널리스트들한테 의존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이익은 그럼 어디서 발생하느냐면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또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기업들도 또 연결돼서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 4차 산업혁명 말씀하셨는데 그런 빅 트렌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저나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정책 당국들이 지금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그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기업의 이익을 결정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 기업들의 우리 이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하죠. 결국 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금리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살펴보는 것도 최근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때 이게 같이 수혜를 받아서 오르는지 아니면 금리가 내려갈 때 더 많이 오르는 종목인지 이런 것들을 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뭐 기업 실적을 보자, 뭐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뭐 공부를 하시면 공부를 하실수록 종목 선택 기준들이 많아지고 타이트해지면서 진짜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주식을 굉장히 그렇게까지 깊게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산업 쪽을 뭐 요즘 투자처가 너무 많죠. 종목 투자 안 하셔도 반도체가 좋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ETF를 사셔도 되고요. 2차전지 ETF를 사셔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어떤 종목을 사야 된다라기보다는 큰 트렌드를 읽는 게 저는 조금 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쉽게 내 주변에 얼마나 퍼져 있나. 서두에 뭐 선생님 말씀하셨던 넷플릭스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게 나도 안 샀는데 내가 사고 내 아들이 사고 내 주변에 이게 퍼지는 속도가 보이면은 좋은 종목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넷플릭스를 저는 안 봤거든요. 저 와이프만 보다가 그러다가 뭐 코로나19가 있고 뭐 그러면서 넷플릭스에 좋은 작품들이 올라오면서 저도 보고 우리 꼬맹이도 이제 뭐 만화도 보고 뭐 그러면서 주변을 보니까 내가 했던 것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제품들, 서비스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큰 흐름이라든지 소비 패턴이라든지 좀 구조적인 변화들이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 이런 흐름들은 아마 피터 린치라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가가 말한 건데요. 네. 내 주변에서, 내 일상에서 좋은 종목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내 주변을 살펴보면 가족 관계도 좋아질 겁니다. 내 아들이 뭘 하나, 내 딸이 뭘 하나, 그쵸. 우리 와이프가 뭘 하나, 네. 우리 와이프가 또 뭐 샀나, 뭐 냉장고를 샀나, 무슨 브랜드를 샀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조금 쉽게 어떻게 보면은 쉬울 수도 있으면서 우리 안에서 내 생활에서 좀 큰 흐름의 변화의 단초를 찾아보면서 그런 종목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기업 이익이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거, 네. 전망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따라가 보신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비트코인이라는 또 화두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 혹은 가격 어떻게 두 분은 전망하고 계신가요?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찬반 양론이 굉장히 뜨거운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기대의 근간에는 이 암호화폐든 아니면 디지털 화폐라는 게 어떤 형태로든 나중에 우리의 통화 시스템을 바꿀 수 있고 거기서 비트코인이 됐던 최근에 이제 초기에 발행했던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 영국에서 그랬죠. 영국 금융당국이 이거 암호화폐 하다가 거의 깡통 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금융당국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으면 처음 재무장관이 되시는 분이 제닛 옐린이라는 분이 네. 계신데 그분이 원래 이 연준 의장이셨어요. 첫 여성 연준 의장이면서 또 첫 여성 재무장관이면서 이런 분인데 그분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이 충분히 있을 법해요. 왜냐하면 이 법화 시스템, 우리의 법정화폐 시스템이라는 건 수천 년이 흐른 거예요. 중앙집중적 법정화폐 시스템이. 그거를 이런 분산형 민간 부분의 분산형 시스템이 대체할 수 있을 거다.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비트코인으로 돈을 버신 분들도 정답을 알아서 돈을 버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상당 부분 운이 섞여 있다. 다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우리 아까 이 팀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갑자기 집에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 가족 간에 화목해진다고 그래서 이 집에 우리 이 가족들이 보고 싶어졌었는데 저희 이 아들이 신발을 삽니다. 네. 예. 근데 뭐 그걸로 뭐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주변에 보면 운동화를 샀다가 그걸 되파는 일들을 하는 맞아요. 친구들이 많아요. 네. 저는 이해를 못해요. 혹시 이해하십니까?
그 예전부터도 명품을 샀다가 그 명품을 중고 상태에서 되팔 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과 비슷한 게 비트코인 내에도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는 뭐 거품이야 그러고 가격이 그냥 무조건 빠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미지의 영역이 많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투자를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권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 발전과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두 잘못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제재민촉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몇 개월 안에 얼마를 벌겠다 뭐 이런 목표보다는 그 높고 먼 산을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가파른 언덕이 있을 수도 있고 가파른 언덕을 지난 뒤에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가 정상을 도달한 다음에 또 내리막길이 한참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계속 공부를 하자. 그래야지 좀 넓은 시야에서 바라봐야지 주식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흐름에 있어서 어떤 자산, 어떤 투자처가 더 매력적인가. 뭐 몇 년 시간이 지나서 뭐 정점에 도달했을 때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신다면 뭐 주식이 좋을 때도 돈을 버실 수 있고 수익을 나실 수도 있고 내 자산을 증식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이 안 좋더라도 다른 투자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산을 늘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산 배분. 네. 네. 그래서 주식에 너무 오리엔티드 되는 것도 뭐 주식이 좋을 땐 그래야 되겠지만 이런 관심을 가지면서도 여러 가지 투자처에 대한 공부들을 해나가신다면 올해만 투자하고 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주식이 좋을 때만 투자하고 쉬는 것도 아니고요. 투자를 좀 먼 산, 높은 산을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공격도 취했다가 방어도 취했다가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긴 호흡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뭐 주식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리고 지금 앞으로 먼 미래까지도 내 자산을 꾸준히 굴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빚내서 투자하는 거를 옛날부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예, 빚내서 투자하는 게 왜 문제냐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팔아야 되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내 생활자금으로 투자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네. 삼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쓸 일이 있을 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팔 때가 내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고 우리 밝은 시장이지만 변동성이 항상 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조심해서 봐야 되고 빚내서 투자하거나 내 생활자금을 투자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조금 돈을 모아서 그 여유자금들로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 피터 린치의 주식 격언이 떠오릅니다. 우수한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